네, 여러분. 이러한 이제 이론적인 현상, 설명들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환경적인 문제와 인간의 행동 패턴이 어떤 식으로 서로 상관관계를 이루는지, 그리고 또 그러한 상관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 현장에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미디어의 여러 보도들을 보시면 이러한 환경 문제와 인간 사이의 그런 갈등 또는 협력 문제를 봤을 때 주로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보도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뭐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이 많은 그 사회의 그 현실을 담고 있고요. 실제로 환경이 또 인간의 분쟁을 만들어내고 또 반대로 인간의 그런 여러 가지 행동이 폭력적인 행동이 또 자원의 파괴, 환경의 파괴를 만들어내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고리에서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의 행동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는 형태의 사례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극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는 베트남 전쟁인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 이제 그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여러 형태를 통해서 이미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 뭐 한국에서도 왜 그 베트남 전쟁에 그 파병되었던 많은 그 국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1960년대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여러 이제 군대가 베트남에서 그 공산화를 그 시도했던 북베트남군과 이제 장기적인 그 전쟁을 일으켰던 그 내용인데요. 이때 미군이 그 주력 부대였던 미군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 있는 베트남에 있는 정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다고 해요. 그 지역의 기후 때문에 베트남의 많은 지역들은 열대우림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던 북베트남 군인들은 실제로 무기의 화력으로는 턱도 안 되는 정도의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역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형과 지물들을 활용해서 효과적인 게릴라 전투를 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피해를 너무 많이 보니까 미군들이 이제 견디다 안 돼서 차라리 이 밀림을 다 없애버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알고 있는 그 고엽제라는 화학 물질들을 대량으로 이 열대 밀림 쪽을 이게 이제 살포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게 좀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 굉장히 강력한 이 독성 물질이라서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그 나무와 그 풀들 그 풀들을 모두 다 이제 고사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밀림이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미군들이 또 더욱더 이제 전투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 고엽제가 얼마나 그 독한 그 물질인지 잘 모르고 함부로 이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노출됐던 많은 그 군인들이 한국 군인들이 나중에 그 전쟁이 끝나고 한국에 귀국한 이후에 그 후유증으로 몇십 년 동안 고생하고 계시는 사례들이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됐잖아요. 반대로 이제 그 베트남 안에서는 물론 이제 그 인간들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피해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런 이 화학 물질들이 땅에 이제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 속을 그 토양 자체를 오염시키게 됨에 따라서 몇 세대가 지나도록 그 지역에는 더 이상 풀이 나지 않고 또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그 풀들이 나중에 그 독성을 먹고 그 화학 물질들을 나중에 빨아들이고 난 다음에 나온 그 여러 가지 곡물들이라든가 또는 그 뭐 채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지역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시간을 그 몇십 년 동안 그 기간 동안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인간의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동 때문에 어떤 그 지역 전체가 환경으로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만큼 어떤 특정 조직이 의도적으로 한 의도적으로 또는 조직화된 형태로 한 건 아니지만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심각한 수준의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
행위 중에 하나가 통제되지 않은 그런 사기업이라든가 민간인들의 자연 파괴 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해 관련된 사례로 제가 콩고 분지의 우림 파괴, 그 레인포레스트, 그 열대 우림 파괴 그 사례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여러분들 콩고 분지, 콩고 베이신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존은 들어보셨죠? 음. 사실은 브라질 지역에 있는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이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우림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세계의 허파라고 뭐 부르기도 하는데요. 콩고 베이신, 이 콩고 분지 지역은 아마존 다음으로 큰 이 열대우림 지역입니다. 중앙 아프리카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이 콩고, 그 다음에 DR 콩고, 예전에 자이레라고 불렀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이 지역에서 그 내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약 10년 동안 이 콩고 분지 지역에 이제 크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하면 그 서울 있죠. 서울 그 광역 서울의 약 35개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이 열대 우림들이 무차별적으로 파괴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의 열대우림이 파괴된 그 원흉은 사실은 국가 지역이나 이런 조직화된 힘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특히나 이제 오랫동안 내전을 통해서 전쟁의 참화를 겪은 사람들이 당장 언제 다시 그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이끌고 올지 모르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특정 지역을 농토를 개발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비료는 없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가장 좋은 방식이 그 지역에 있는 나무들을 불질러 가지고 그럼 재가 나올 거잖아요. 그 재랑 토양을 섞어 가지고 일종의 비료로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2, 3년 정도 또 농사를 지어서 살다가 그럼 다시 이제 더 이상 계속 장기적인 비료를 계속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 지역이 다시 황폐화 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 지역은 버려지고 그럼 또 꽤나 큰 지역들을 또 다시 불질러 가지고 또 농사를 또 짓고 한 2, 3년 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한 일종의 생계 수단으로 굉장히 광대한 지역들을 이렇게 이제 화전민 형태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주요한 원인은 이제 열대우림 안에 특정 이 광물질들이 발견이 되면 일부 사기업들이 그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서 뭐 그것이 석탄이든 아니면 다이아몬드였든 중요한 광물들을 이제 캐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이쪽에 가서 캐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트럭과 다른 차량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지역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열대우림들을 그 분량만큼 다 쳐내는 거죠. 그리고 쳐내고 다시 이제 그 지역에 그 지역 광물질이 떨어지면 그 광물질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또 다시 이제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일종의 도로가 나기 시작하면 그전에는 이어져 있던 여러 생태 환경들이 그 도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게 끊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이제 또 다른 형태로는 일부 커뮤니티, 일부 지역 사회에서는 그 외부에서 이제 팔기 위해서 나무를 깎아 가지고 만드는 여러 가지 뭐 가구라든가 또는 공예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나무를 이제 그 벌쳐 하는 거죠. 벌목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큰 나무가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아주 핵심적인 가장 단단한 부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의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 큰 나무 자체를 다 베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형태의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무분별한 통제되지 않은 활동으로 인해서 서울시 광역 서울광역시의 아 서울이 광역시는 아니고 서울특별시 광역 지역들의 약 35배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10년 안에 무차별로 파괴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행동들이 심각한 수준의 자연 파괴 또는 자원 훼손을 가져오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자주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의 반대 방향에서는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들, 자원의 파괴가 인간의 또는 분쟁들을 가져오는 야기시키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 분쟁을 유발하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조금 살펴보면 거기에는 뭐 그 이제 그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들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들이 있고요. 식량이 부족해지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또 아주 이제 심각한 수준의 그런 빈곤 문제가 아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사회 집단들 사이에 갈등들이 많이 유발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촉발자가 생기면 또 그런 갈등이 무력 분쟁으로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을 아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지금 그 호른 오브 아프리카 그라는 지역에 있는 그 기근 문제, 장기적인 가뭄 문제를 들고 와 봤는데요. 혹시 여러분 호른 오브 아프리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아프리카에 있는 뿔 이런 이제 이 정도로 번역이 될 텐데요. 바로 이제 소말리아, 이티오피아, 그 다음에 케냐의 일부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수단 위쪽에 있는 요런 그 해변 지역들, 요 바로 지역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코뿔소의 뿔처럼 생겼다 또는 소의 뿔처럼 생겼다고 해서 호른 오브 아프리카라고 붙여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들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형태의 자연재해를 겪고 또 많은 인종 분쟁, 부족 간의 분쟁들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지역이 심각한 수준의 가뭄을 겪게 돼요. 그래서 수백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원래 살던 지역에서 이주하게 되고 또는 기근을 겪게 되고 또 이로 인한 많은 분쟁들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런 그 지역의 심각한 가뭄을 겪는 지역들은 세 가지 형태의 그런 분쟁을 야기시킬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유목민들과 정착민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유목민들이 이 지역에서 특히 이제 소를 키우거나 낙타를 키우거나 하는 형태로 해서 이러한 그 가축들을 몰고 다니면서 이제 그, 그 가축들이 이제 풀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돌보다가 어떤 지역에 이제 그 풀을 다 먹고 다시 그 풀이 자라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가축들을 끌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목민 이런 이름이 붙은 건데 문제는 이 지역에서 이제 그 가뭄이 계속되니까 원래 풀이 있던 지역들이 점점 더 사막화 되는 거죠. 그랬더니 원래 있던 이 유목민들이 풀을 찾아서 점점 더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정착을 하던 그 농사를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들이 살던 지역까지 이제 침범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게 이제 사막화가 이제 가속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소들이나 다른 가축들이 와서 그 농민들이 지어놓은 이 채소들을 갖다 다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기존에 살고 있던 이 정착해 살고 있던 정착민들은 엄청나게 이제 심각한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 유목민들과 정착민들 사이에 심각한 형태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갈등 구조는 이 물이 부족하게 되니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식수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해서 더 이상 이제 물 부족 사태를 이제 막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 이제 댐을 이제 그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물을 막게 되니까 물이 부족했던 도심 지역의 사람들은 안정적인 수원을 확보하는 게 이제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죠. 근데 반대로 이제 이 문제는 위에서 이제 흐르는 원래 이제 흘렀던 물을 위에서 막다 보니까 안 그래도 부족한 수원들이 점점 이제 그 강의 그 하구 쪽으로 흘러가는 수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그 시골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농촌 지역에서 심각한 타격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가 수량 자체가 줄게 되니까 사람들이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의 관리, 수자원 관리의 형태와 농촌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수자원 관리 형태가 전혀 다른 상충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걸 통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무력 분쟁이 일어나진 않지만 사회 갈등이 아주 심각한 사회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제 가뭄의 문제를 예로 들었는데요. 특히 이제 그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 쪽으로 오면 사실은 그 바다 해수면 상승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해수면이 상승되니까 해안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내륙 지역으로, 그러니까 그 고도가 높은 내륙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내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인구 밀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된 자원에 대한 또 그 경쟁이 심화되고, 또 직업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또 서로 다른 문화적인 그런 기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섞여 살게 되면서 여러 형태의 갈등들이 나타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아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악순환의 여러 연계고리와 관련해서 인간의 갈등, 인간의 폭력으로 인해서 자원이 파괴되는 것, 또 반대로 자원의 파괴로 인해서 인간의 갈등이 조장되는 형태의 그런 vicious cycle, 악순환의 연계고리가 발생되는 걸 우린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에 따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 하나는, 우리가 문제에 너무 주목하다 보면 가능한 형태의 발전, 이제 전환의 계기들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자주 이제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순환의 연계고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 역사를 충분히 이게 그 사례들을 들여다봤을 때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두 가지 사례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환경적인 그 사람들의 그 필요성 때문에 국가들 간에 또는 집단들 간에 협력이 도모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갈등 관계에 있던 집단들이, 또는 서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던 국가들 사이에 협력이 바로 이 환경적인 문제, 자원의 문제 때문에 자원 관리의 문제 때문에 협력이 더욱더 이게 증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연결고리의 이 논점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소개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메이콩 리버 커미션이라고, 메콩강 개발 협력 위원회라고 이제 번역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이제 크게 여기 국기 보이시죠? 캄보디아, 그다음에 라오스, 태국, 베트남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정식 멤버로 참가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이 협력의 문제가 태동되기 시작한 것은 이 네 나라가 공통적으로 이 관리하고 있는 또는 활용하고 있는 메콩강 공동 관리 때문이었습니다. 메콩강은 사실은 이 중국에 에서부터 수원이 발원해서 그 미얀마 지역을 지나서 라오스를 지나서 태국을 지나서 캄보디아를 관통해서 이 베트남의 마지막 이 끝에 하구가 베트남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들 사이에 특정 나라가, 지역들 안에 있는 특정 국가가 이 관리를 아주 그 무책임한 방식으로 하면 다른 모든 나라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미얀마나 라오스가 그 상수원 쪽에 있는 그 국가들이 그 지역에 있는 물을 아주 이제 폐수를 그, 그 무차별적으로 방류해서 수질이 나빠지면 그 밑에 있는 국가들, 그 하구 쪽에 있는 국가들은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바로 받게 마련이잖아요. 반대로 하구를 활용하고 있는 베트남이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어류가 다음 이제 세대로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 상류로 올라가는 어류들을 하구 쪽에서 모두 다 잡아버릴 경우에는 이 상류로에서는 심각한 수준의 그런 어류 어획량의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수원을 공유함으로써 이 국가들 사이에는 서로 간의 그런 개발의 그 방향과 그 수위를 서로 간에 조율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에 이 네 나라가 최초로 모여서 서로 간에 이 메콩강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서로 주고받기로 이제 동의를 했고요.
그것이 이제 2000년대 초반 들면서 상시적인 기구로, 이제 상시적인 협력의 기구로 발족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네 나라가 협력을 하니까, 근데 이 네 나라만 협력해서는 사실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상수원 지역에서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과 미얀마인데요. 이 두 국가는 그 1990년대 이 커미션이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참여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미얀마 중국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참관자, observer의 자격으로 여기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지금도 이제 직간접적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그럼 이 네 나라가 얼마나 수준 높은 협력을 하고 있나라는 질문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행위들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 살펴보면 아직은 그렇게 그 아주 효과적인 형태의 공동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태국과 베트남이 이 협력을 위해 한자리에 앉았다는 점이에요. 동남아 지역에 대해서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은 제 말에 공감을 하실 텐데요. 이 태국과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이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뿌리가 깊은 경쟁 관계거든요. 뭐 한일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 두 국가들 사이에 그런 경쟁 또는 적대심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갈등 관계는 서로 한자리에 앉는 것을 거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라오스나 캄보디아는 언제나 그 두 개의 지역 그 맹주들 사이에서 어떤 피해를 받을까 고민하는 그런 어, 그 위치에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메콩강이라는 개발이라는 하나의 공동 매개체를 통해서 상시적인 협력 기구를 만들어 그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그 평화가 이 사람들을 이제 그 평화 구축을 위한 평화를 이제 만들어내기 위한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인식이 환경적인 문제를 의도적으로 끌고 들어와서 국가 사이에 또는 집단 사이에 협력을 만들어내는 계기로 활용하는 경우들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준비한 사례는 피스파크 평화공원이라고, 그 당시에 아프리카 남부 지역 쪽에서 그 개발되기 시작했던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이와 관련돼 있는 백그라운드를 조금 소개를 드리면, 그 1980년대까지 이제 있었던 이 남쪽 그 아프리카의 남부 지역의 그런 그 국가 간의 관계를 보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가장 중요한 국가였습니다. 이 지역의 어떤 나라들보다도 경제적으로 발전돼 있었고, 또 유럽 지역 또 북미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연계가 활발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그 국가들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위협받는 많은 사람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직업을 갖기를 원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자기들의 필요로 하는 숫자보다 많은 인력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국가들 사이에 이 국경을 통제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앙골라라든가 말라위라든가 잠비아나 이런 곳에 있던 국가들이 요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와 같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국경을 그 맞대고 있는 나라들로 일단 먼저 들어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회를 보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국경이 이제 열리는 이게 국경 경비가 허술해지는 틈을 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종의 불법 이민자로 그 안에 이제 체류하면서 돈을 좀 벌면 자기 고향으로 좀 보내기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제 남아공에 남아서 정착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남아공은 이 다른 나라와 이 국경들 사이에서 아주 강화된 그런 펜스를 그 장벽을 마련하고, 또 심각한 수준의 그런 국경 통제를 이제 했고요. 또 나미비아와 보츠와나와 짐바브웨 같이 이 주변을 둘러싼 나라에게 국경을 갖다 좀 더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그, 그 기제를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또 그와 관련된 지원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198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이 지역에 있는 그 예전에 이제 넘어왔던 불법 이민자들이
이용해왔던 루트들 중에 상당수가 차단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국경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나니까 이동할 수 없는 것이 인간만이 아니더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이 그 남쪽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 있는 그 야생 동물들 있잖아요. 뭐 코뿔소라든가 기린이라든가 사자라든가 이런 동물들은 지역을 이동하면서 계절 따라 지역을 이동하면서 결국은 자기들 식량도 찾고 또 이제 다음 세대도 생산하고 이런 과정들을 필요해서는 이 지역들 사이에 광범위한 그 이동이 꼭 필요한데 국경을 다 이렇게 철저하게 봉쇄해 버리니까 이 동물들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 있었던 야생 동물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배경을 이제 이해한 상황에서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 새로운 이니셔티브, 이 평화공원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좀 살펴보면요. 이때 이제 그 아파르테이트로 그 심각한 인종차별을 받고 있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제 새로운 그 변화가 일어나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제 그 아파르테이트가 종식된 이후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 그 유럽에 있는 일부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아, 더 이상 단지 남아공의 평화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심각한 수준의 여러 분쟁들을 그 전환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요. 이제 이 나라들의 여기 있는 이 정치 지도자들을 이제 에게 사안을 보내서 우리 같이 만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장벽을 통한 국경의 통제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국경을 조금 더 완화하고 이 지역을 자연 이런 그 야생 동물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는 일종의 공동 국립공원을 만들자. 그래서 이쪽을 결국 관광 자원으로 개발해 가지고 그 공동 개발을 한 관광 자원으로서 얻은 수익들은 또 서로가 나눠 가지는 그런 형태로 이 문제를 다시 재접근해 보면 어떻겠느냐. 다만 이렇게 국경을 느슨하게 만드는 대신 이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이 국가들 사이에서는 장벽이 아닌 다른 형태의 효과적인 국경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협력을 강화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실은 첫 번째 만들어진 이 평화공원이 바로 이 지역에 있고요. 실제로 이 국가들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장벽을 낮추고 또 보다 이제 효과적인 패트롤 그러한 그 국경 관리 또 점검 그 소초 활동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가 간에 더 많은 이제 그 안보와 관련된 협력들이 이때부터 주동되기 시작하고요. 실제로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이제 손꼽히는 그런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보기 시작하니까 이 국가들이 여기에 굉장히 아주 높은 수준의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다른 지역들로 이 평화공원의 이니셔티브가 점점 더 확대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었던 그 근본 원인은 경제적인 이득이 그 근본 원인에 경제적인 이득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그 최초의 이니셔티브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했던 최초의 그런 발제자들이 이 문제들에 접근했던 방식은 바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던 이 그 야생동물들의 개체수 급감의 문제를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이 문제를 공통의 화두로 제안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이 일종의 이니셔티브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국제사회에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통적인 사실은 사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환경 문제로 인해서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어, 그 세계의 그런 해수면의 수위가 지금 높아지고 있고 또 그 코로나나 또는 사스와 같은 예전에는 유래를 찾기 힘들었던 대규모의 전 세계적인 규모의 그런 그 대유행 그 질환들의 그런 바이러스 대유행을 또 겪고 있기도 하고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정치 지도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공동의 화두로 제시를 하고 국가들 사이에
협력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으로 머리를 맞대 본다면 이러한 그 환경의 문제, 공통의 문제들이 오히려 보다 강화된 형태의 국제사회의 협력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초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문제, 환경과 인간 사회의 갈등과 협력을 바라볼 때 이 문제들을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이 문제들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그 협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사례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